하부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책 183쪽이고요. 요건 하부 구조는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너무 큰 해석을 돌리게 되면은 걔를 조각조각 쪼갠다는 거예요. 근데 조각을 쪼개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속적이지 덜 연속적인 그런 상황들이 기대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한 예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아래쪽은 잘 받쳐 있고 여기에 힘이 걸려요. 힘이 걸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해라. 여러분들이 NC스 하던 식으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메쉬를 이런 식으로 쪼개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변형을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걸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얘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제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얘도 뭐 딱 실제랑 같다고 못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각 순간에 드는 메쉬 개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해석이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여기 F니까는 여기 힘에서 뭐가 들어가요? 반대 방향 F 있고 정력학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모멘트니까 반대 방향 모멘트 있겠죠? 맞아요? 네. 이거 경계 조건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이거 있을 때 얘 변형 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아니 구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변형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변형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일로 와가지고 여기선 이 힘이랑 모멘트 똑같이 반대로 걸리니까 얘도 걸린다고 치고 그러면 또 거기 안에서 이거 변형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변형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F 걸렸으면은 얘가 이렇게 F 걸릴 거고 뭐 여기 모멘트 반대면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똑같이 걸릴 거고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여기 힘 뭐가 나와요? 뭔지 모르겠는데 F-랑 F 프라임, 더블 프라임 나올 거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변형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중첩을 해주기만 해도 얘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계산은 더 쉬워요 이게. 왜냐하면 각 계산에 들어가는 메쉬 개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메쉬 개수에 비례해서 계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메쉬 개수의 뭐 한 제곱 정도에 비례해서 계산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100만 개 할 거 200만 개로 늘렸다고 해서 시간 2배면 된다 그러지도 않아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쪼개가지고 하면 계산이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얘 돌리면서 얘 돌리는 거 가능하겠어요? 되겠지. 컴퓨터가 하는 거야. 이런 컴퓨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계산 돌리고 얘 계산 돌리고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거 하려면 전체에 대해 큰 계산을 돌려야 되는데 작은 거 3개로 쪼개서 걔를 한 번에 돌리는 게 더 훨씬 빠르겠죠?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째로 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책에서 얘기하는 하부 구조인데 구조역학에서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요소별로 쪼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결합을 해서 부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각 부품별로 해석을 따로따로 해주면 되니까 되게 좋은데 유체역학 해석에서는 하부 구조란 개념을 잘 안 쓰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왜냐하면 유체는 다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외력에 대해서 변형도 하고 뭐 변형도 크고 뭐 하고 하니까 하부 구조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 해석에서는 FEM이라고 해서 각 요소들이 어디 많이 이동은 안 하죠. 변형은 있는데 이동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FEM으로 들어올 때는 하부 구조가 말이 되는데 유체역학에서는 FVM이라고 해서 유체가 들어있는 공간 자체를 쪼개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부 구조란 개념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FEM 얘기를 해왔으니 FEM 하부 구조 쓰면
이제 이점이 책에 써져 있을 때 규모가 큰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들 컴퓨터로 못 다루는데 지금 그 NCS 학생용 하면은 뭐 셀 메쉬 개수 30만 개인가 50만 개인가 뭐 그게 있어요 제한이. 걔를 못 돌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쪼개서 돌리면 되죠. 구역별로 쪼개서. 규모가 큰 문제를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룰 수 없는 문제지만 쪼개면은 접근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실행 시간이 단축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뭐 나왔어요? 구분 요소를 각각의 그룹별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것도 뭐 좋은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각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전체 모델 요소를 한 번에 모델링 해라가 아니라 부품별로 쪼개가지고 걔네들끼리 결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몇 장이냐? 아직 여러분들한테 나가지는 않았는데 6장인가? 실습이 보면은 이 부품별로 쪼개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들어갈 부품별로, 요소별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가능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분 요소들만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하다가 이 부품 하나를 바꿔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원래는 전체에 대해서 다 다시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 좀 얇은 거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하부 구조 관점에서는 얘만 갈아 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설계 변경이 쉽다는 장점들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보면은 그 다음 쪽에 추가적인 장점이랑 단점 얘기가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그럼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큰 덩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뭐 신경 쓸 게 많기는 한데 결정적인 단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얘를 쪼개서 한 게 진짜 전체랑 같냐 마냐는 어떻게 알아요? 전체를 해석을 한 번에 해봐야 알잖아요. 통으로 해석을 한 번은 해봐야 얘를 쪼개서 한 거랑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 결과를 누구한테 들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전체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케이스만 대해서 할 거면은 이렇게 그냥 통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이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케이스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체랑 하부 구조랑 비교를 해가지고 잘 맞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하부 구조를 계속 해석을 해주는 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지금 NCS 실습에서는 이거를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긴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부 구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해볼 일이 없겠네요. 수업 중에는. 아닌가? 그걸 하나 숙제로 내야 되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 숙제로 내가지고 뭐. 숙제라고 하면 다 표정이 안 좋아져. 그 다음 방정식의 법 얘기가 있습니다. 몇 분 됐어요? 이것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닌가? 뒤에 조금 더 서둘러서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CA 수업을 하면서 계속 하고 이제 수업에서 막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CA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행렬을 가지고 푼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 4장에서 하나 했던 것 같은데, 행렬을.
아무거나 씁시다. 뭐 예를 들자면 응력 변형률 구성 방정식 같은 게 있네. 뒤에는 시그마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기억나요? 변형은 응력 곱하기 이거 맞나? 입실론이야? 입실론 분의 1인가? 입실론 역함수겠지. 역행렬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쓸게요. 그럼 맞죠?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CA 프로그램 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진 않지만 행렬을 풀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얘네들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다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쉬를 짜면은 그 메쉬의 점 하나하나랑 여기 되게 면 가운데도 하나씩 하겠죠. 그럼 여기 각각에 대해서 이거 식을 다 늘어놓고 서로 뭐 연관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커다란 행렬식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변형이면은 변형이고 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행렬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 조건들이 들어가겠죠. 뭐 되게 여기서 저기 하는 응력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행렬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변형이라는 값이 하나의 한 포인트의 값이 아니라 이 모든 곳들에 대한 각각의 변형들이 길다란 행렬 하나의 이러면 칼럼이죠? 열로 쭉 나와요. 그래서 뭐 E1, E2, E3, E4 그 다음에 E1만 있는 것도 E1도 X, Y, Z 방향 변이들 있겠죠? 이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경계 조건으로 고정돼 있을 거예요. 값을 0이라고 주겠죠. 근데 뭐 그런 거 고려 안 하더라도 이게 있고 변형은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선형 방정식으로 지지고 볶고하고 응력도 각 포인트에 뭐 X, Y에다가 뭐 타우도 있고 할 거잖아요. 전다는거.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얘랑 여기에 관계식을 먼저 구해가지고 우리가 변형은 모르니까 변형 모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했을 때 그 각 점들 간의 관계로 식이 나오거든요. 항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주어주는 값이니까 경계 조건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은 거꾸로 그렸다. 상관없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거꾸로 했네.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얘는 알고 경계 조건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런 모델링 디자인을 하면서 알아서 안에서 정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행렬식을 그려놓고 얘기하자면은 변형이 주어져 있을 때 경계 조건으로 뭐 어디는 변형이 0이다 뭐다 라고 했을 때 그 내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거꾸로.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 행렬이 뭐 단순히 3 x 3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메쉬를 몇 개를 썼어요? 50만 개 썼다고 하면 50만 바이 50만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각 점들에서 서로 간의 관계니까 뭐 차수를 올려서 한다면 걔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럼 100만 바이 100만이다 라고 했을 때 걔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냐 문제가 되거든요. 역행렬 구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알고 있는 경계 조건이랑 역행렬이랑 서로 행렬 곱해주면은 짠 하고 원하는 솔루션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변형이라거나 아니면 국부 응력이라거나 개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수업 때 배웠던 거는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공학수학 때 배웠을 텐데 행렬하면서 뭐 열심히 이 행끼리 서로 바꾸고 더하고 해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단위 행렬로 만드는 거죠. 여기 1만 쭉 있는 게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100만 바이 100만짜리 행렬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 대신에 뭐 한다라고 제가 원래 행렬 복습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반복법이라고 해서 얘기 안 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반복법이라고 해서 그냥 수치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정확한 값은 못 구해요. 반복법을 통해서는. 근데 비슷한 애를 구해가지고 얘가 이 정도면은 얼추 맞는다. 여러분들이 그 얼추 맞는다라는 수준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반복법으로 해를 한번 구해보고 그 해를 집어넣어서 다시 구한 해랑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이 정도면 해가 수렴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 NC스 해석하면은 그래서 컨버전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아마 숙제 실습에 한 번은 했을 텐데 컨버전스라고 안 했어요? 그 해 메쉬 얼마나 더 이 세세하게 만드냐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렴되는 시간 달라진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컨버전스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에서 역행렬을 가우스 소거법으로 진짜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 푸는 게 아니라 반복법으로 자주 쓰는 말이 뭐 가우스 자이달 방법이라 했거든요. 요새는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기본 내용은 크게 안 달라요. 가우스 자이달 방법으로 역행렬로 역행렬을 대충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 해를 수치 해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자이달 방법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가우스 자이달 방법을 쓰면은 역행렬 자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를 수치 해석으로 구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러면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우스 자이달 방법을 써서 반복법으로 해를 들고 왔어요. 그럼 누가 물어보겠죠. 그럼 역행렬이 뭐야? 그러면 답이 뭐예요? 몰라요. 역행렬은. 아니 네가 해를 물어봐서 해를 들고 왔지 뭐 역행렬은 안 물어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말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싶기는 한데 요즘 수치 해석 프로그램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런 식으로 선형 방정식을 세우고 걔로 행렬식을 세워서 행렬식의 해를 구해요. 근데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이 항상 반복법이다. 소거법이 아니라 소거법이 가우스 조단 소거법 그렇게 진짜 역행렬을 구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 안 쓰고 요새는 수치 해석으로 해만 구하면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CA를 할 때 원하는 거는 얘가 아니라 해잖아요. 그 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실습했을 때 솔루션 밑에 메뉴 띄우는 거 있죠. 추가하는 거. 뭐 변이라거나 디스플레이스먼트라거나 아니면 로컬 스트레스 등등 그런 것들을 해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아시고 상세한 내용은 이미 복습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는 복습했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중간고사에 뭐 어떤 행렬식의 해를 가우스 자이달 방법으로 구해라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 시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손으로 써봐야 뭐 채점도 못 하는데 그거 기말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유한 요소 몇 분 됐어요? 18분? 잘랐다 할게요.